나이가 들어갈수록 사라지는 것이 여유라면 늘어나는 것은 조급함이다. 행복은 탈진한 인생의 해독제다. 재밌네. 탈진한 인생의 해독제.
현재 12년. 여기는 읽어드릴게요. 마흔처럼 돈 들어갈 일이 많은 시기에는 더욱더 대박을 꿈꾼다. 하지만 그것은 헛된 꿈이다. 로또 한 장으로 인생이 달라질 확률은 845만 분의 1이다. 거의 불가능하다. 이제부터는 거위의 꿈을 꾸자 포기하지 않고 차근차근 미래를 준비하는 꿈이다. 꿈은 미래의 현실이다. 지금 꿈꾸지 않으면 미래에는 아무것도 없다. 퇴직 후 짧게는 20년, 길게는 30년의 노후기간이 발생한다는 뉴스는 이제 새로운 뉴스가 아니다. 환갑 때까지도 산업전선에서 돈을 벌어야 한다는 경고도 무뎌진 지 오래다. 월 평균
200만원 이하로만 써도 4억에서 7억 정도의 자금이 필요하다는 계산. 무섭지만 자주 하게 된다. 상위 10% 직장인을 제외한다면 이러한 금액을 통장에 입금해 놓고 퇴직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연봉을 모두 쏟아부어가며 로또를 사더라도 1등이 되기는 힘들다. 엄청난 수익을 낼 기회라는 말만 듣고 투자했다가는 그동안 모은 돈 전부를 날리는 수가 있다. 그렇다면 미래를 포기하고 대충대충 오늘만 살면 될까? 그렇지 않다.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미래를 포기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미래를 준비해야 할 것인가? 40 이후 재정 준비는 생활 방식과 돈에 대한 생각을 바꾸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다. 가장 중요한 건 지출을 조절하는 것이다. 수입을 늘리는 방법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불필요한 지출 내용을 정리하고 점차 조절해 나가야 한다. 이를 통해 생기는 여유자금으로 저축을 하는 시기다. 옆 억대 연봉자지만 저축할 돈은 없다는 사람도 있고 저소득층 중에서도 저축을 하는 사람도 분명코 있다. 당신은 어느 쪽인가? 가계의 지출 규모를 정확히 파악해 매달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플러스 마이너스 몇 %의 변동수를 정해두고 규모를 조절해 가는 습관이 필요하다. 이미 사용한 카드값의 충당을 위해 돈을 버는 것이라면 미래는 계획할 수 없다. 이는 선후가 바뀐 것이다. 내가 아는 지인 중에 자녀가 어렸을 때부터 돈 쓰는 법을 가르치는 사람이 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좋은 미래의 재정 계획이다. 많은 재산을 물려주려 하지 말고 돈을 관리하는 법부터 가르치는 것이 옳다. 부모에게 의존하는 자녀가 아니라 재정적으로 인격적으로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자녀로 양육해야 한다. 교육비나 용돈 등 자녀들에게 너무 많은 비용을 지출하지 말자. 너무 많이보다 꼭 필요한 얼마가 자녀에게도 훨씬 더 효과적인 교육법이다. 이 모든 것들과 더불어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건강관리다. 건강하면 일할 수 있다. 이보다 더 좋은 재정계획도 없을 것이다. 건강하면 의료비 지출이 줄어들고 건강해야 지속적인 수입이 가능해진다. 우리는 앞으로 얼마나 직장생활을 할 수 있을지, 얼마나 모을 수 있을지 알 수 없다. 돈의 노예가 되기보다는 돈을 다스리고 살아가는 삶의 지혜를 터득해 나가자. 바로 오늘 이 순간부터 미래를 준비해야만 퇴직의 순간을 삶의 한 과정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다. 준비하는 만큼 미래는 두렵지 않으며 미래를 준비하면서도 인생을 즐길 수 있다. 청년기를 통해 중년기를 살아왔듯이 마흔의 끝자락에 노년을 위한 준비와 노력이 더욱 절실히 필요하다. 마흔에 성공한 사람은 30부터 준비한 사람들이다. 50에 성공한 사람들은 40부터 준비한 사람들이다. 내 자신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자신의 꿈을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 때론 힘들고 어렵더라도 준비된 오늘이 가져다 줄 미래의 행복을 상상한다면 기꺼이 수고를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나의 수고와 인내는 고통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행복, 충전이기 때문이다. 가수 인순이가 부르는 거위의 꿈은 우리에게 꿈을 포기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다. 버려지고 찢겨 남노해도 보물처럼 가슴 깊숙이 간직한 꿈이 있다. 남들은 헛된 꿈이 독이라고 비웃어도 세상은 이미 정해진 거라고 돌이킬 수 없다고 말해도 난 내 꿈을 믿는다. 운명의 벽을 넘어 언젠가 훨훨 날아갈 꿈이다. 무거운 세상이 나를 묶더라도 난 삶의 끝에서 웃을 것이다. 미래를 준비한 거위는 결국 승자가 될 것이다. 거위는 누가 뭐라 해도 자신의 꿈을 꾸었기에 그 과정을 즐길 수 있으며 밝은 미래와 조우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마흔이여, 밤이 아닌 낮에도 꿈을 꾸자. 일장춘몽이 아니다. 그것은 미래에 대한 꿈이다. 인생이라는 주식시장에서 가장 높은 수익률을 내는 방법은 바로 꿈이라는 테마주에 투자하는 것이다. 주식회사 꿈이 바로 이 시대 최고의 우량주다. 알뜰하기로 둘째가라면 서러운 아내는 시댁에서 처갓집 식구에 이르기까지 온 가족의 대소사는 완벽하게 챙기면서도 정작 본인의 생일은 신경을 쓰지 않았다.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는 말이 딱 맞았다. 알아서 미역국을 끓여 먹고 말 뿐 외식을 하자는 말은 꺼내지 않았다. 그렇다면 나라도 챙겨주어야 했지만 그런 일에는 원래 무심했기 때문에 아내가 미리 언지를 주지 않는 이상 그냥 넘어가는 일이 많았다. 이러면 진짜 서운한데. 세상 남자들이 대부분 그렇지 않은가. 그런 나에게 경종을 울린 것은 역시나 아내였다. 우리 가족들은 매년 12월 31일 제야의 종소리를 들으며 지난 한 해를 반성하고 앞으로 다가올 한 해의 계획을 세우곤 한다. 그 자리에서 아내가 그간의 섭섭함을 토로했던 것이다. 우리가 나이가 들고 세상 사는 일에 바쁘고 아이들 때문에 정신이 없다고 해도 중요한 날을 잊고 지내면 안 될 것 같아요. 앞으로는 결혼기념일, 서로의 생일 등은 조촐하게나마 기념을 하기로 해요. 맞는 말이었다. 나이를 먹을수록 그런 날을 잊지 않아야 서로의 정이 더 깊어질 것이 아닌가. 나는 아내의 현명함에 감사하는 뜻에서 또 미안한 마음에 올해의 생일만큼은 잘해주리라 다짐했다. 10월 19일 미리 회사의 달력에 빨간 펜으로 표시를 해두었다. 게다가 올해는 40번째 생일이 아닌가. 10개월 동안 조금씩 비상금을 모아두면 2돈짜리 금목걸이 하나 정도는 선물할 수 있겠지. 아이들까지 4명이서 패밀리 레스토랑에 가면 까짓 10만원이면 충분하겠지. 그럼 50만원이면 되겠군. 달이 바뀌면서 자금 계획도 조금씩 변경되기는 했지만 나름대로 차근차근 준비를 해나갔다. 드디어 생일 전날 아침 출근을 하면서 나는 아내에게 일정을 밝혔다. 내일이 당신 생일이지? 어머, 어떻게 알았어요? 해가 서쪽에서 뜨겠네. 오랜만에 아이들 데리고 외식하지. 외식? 괜찮아요. 생활비도 빠듯한데 무슨 외식을 해요? 걱정 마. 1년에 한 번인데 그냥 지나면 안 되지. 더구나 지난 5년 동안 당신 생일은 그냥저냥 보냈잖아. 내가 쏠 테니까 당신은 애들 데리고 나오기나 해. 퇴근 후 지하철역에서 아내와 아이들을 만나
패밀리 레스토랑으로 향했다. 아이들은 오래간만이라며 기분이 들떴고 아내는 돈 아깝다며 입을 내밀기는 했지만 내심 좋아하는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그렇게 즐겁게 식사를 할 때 누군가 나의 어깨를 두드렸다. 고개를 돌려보니 회사의 정이서였다. 김 차장? 나는 깜짝 놀라 포크를 놓고 엉거주춤 일어섰다. 이사님 어떻게 여기를... 나는 자리에서 일어서며 자동적으로 고개를 숙여 인사를 했다. 아내도 눈치를 채고 엉거주춤 일어섰다. 아내의 얼굴 표정이 일순 굳어졌다가 어색하게 미소를 지었다. 정이사는 손을 내저으며 앉으라는 손짓을 했다. 정이사 뒤에는 화사한 사모님과 우리 큰애보다 서너 살 어려 보이는 따님이 서 있었다. 아, 앉으세요. 매일 회사에서만 보다가 이런 데서 보니 새롭네요. 여보, 여기 우리 회사 김 차장. 나는 몸을 반드시 세워 정이사의 부인에게 절을 냈다. 밝지 않은 조명에서도 아내보다 한참 어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도 그럴 것이 정이사는 나보다 4살이나 어렸다. 오늘 가족 모임이 있나 보네요. 네, 오늘이 저희 집사람 생일입니다. 아이고, 축하합니다. 그럼 맛있게 드시고 가세요. 사모님 잘 대접해드리고 내일 회사에서 봐요. 네. 우리들은 정이사의 등에 대고 꼬벅 절을 냈다. 그리고 자리에 앉았다. 멀어져가는 정이사의 딸이 아빠에게 하는 말이 선명하게 들렸다. 저 아저씨는 아빠 부하야? 나는 아무 말 없이 포크를 들어 고기를 찍었다. 새삼스럽게 내가 부하라는 사실을 떠올렸다. 아내 역시 아무 말 없이 잔을 들어 물을 마셨다. 아이들은 무어라 한두 마디쯤 제잘거리다가 야채를 들어 입으로 가져갔다. 나는 주머니에 들어있는 목걸이를 건넬 타이밍을 놓쳤다. 어쩔 수 없이 아내의 얼굴을 살피자 아내는 한껏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에서 서글픔이 읽히는 까닭은 왜일까? 30분 후 우리 가족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카운터에서 계산을 하려 할 때 아이들은 서로 자신의 포인트 카드에 적립을 하겠다고 다퉜고 아내는 너무 비싸다며 투덜거렸다. 내 월급에 부담스러운 가격인 건 사실이었다. 이런 나의 처지에 부하가 치밀었다. 더욱 황당한 것은 그 다음이었다. 계산서를 내밀자 종업원의 명랑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계산은 이미 끝났습니다. 네? 저기 계신 손님이 아까 계산을 하셨는데요. 나와 아내는 동시에 그 손님을 바라보았다. 정이사가 오른손을 번쩍 들어 흔들고 있었다. 아내의 40번째 생일은 그렇게 성대하게 끝났다. 10월 20일이다. 어젯밤에 나는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다. 나이가 들수록 잠이 없어진다 하는데 그 말이 딱 맞다. 40 중반을 넘어서면서부터 새벽에 눈을 뜨는 일이 많아졌고 잠을 자는 시간이 훨씬 줄어들었다. 어젯밤에는 오늘 회사에서 맞닥뜨려야 할 일이 머릿속에서 맴돌아 잠을 이루지 못했다. 가을 정기 인사가 발표되는 날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현재 2급 갑 6호봉이다. 차장으로 진급한 지 6년이 넘은 것이다. 그것도 기획실에서만 6년을 보냈다. 기획 업무에 관해서는 눈을 감고도 해치울 경지에 올랐으나 그만큼 지겨웠다. 나는 2년 전부터 다른 부서로 옮겨달라고 정이사에게 몇 차례 간청을 했으나 그는 거절했다. 자네 아니면 누가 이 일을 맡겠나? 자네는 기획실의 핵심이야. 말로만 치켜세우며 원하는 발령은 내주지 않았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나는
내가 정말 핵심이라면 진급이라도 시켜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으나 꾹 참았다. 45의 나이에 차장을 달고 있는 사람은 내가 유일했다. 내년에도 승급을 하지 못하면 치료봉이 된다. 흔히 하는 말로 천연 기념물이 되는 것이다. 아내의 생일날 집으로 돌아온 초등학교 3학년 둘째 아들은 그런 아비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까불면서 물었다. 아빠는 회사에서 사람들이 뭐라고 불러? 차장이라고 부르지. 아, 그렇구나. 차장이면 높은 거야? 높지? 아주 높아. 그럼 아까 그 아저씨는 계급이 뭐야? 나는 마음속으로 찔끔했다. 아들 녀석이 계급이라는 단어를 스스럼없이 쓰는 것은 게임의 영향이리라. 아내는 잠시 얼굴을 찌푸리고는 그런 건 몰라도 되니 공부나 열심히 하라고 꾸짖었다. 며칠 후 아들이 다시 물었다. 내 친구 영철이 아빠는 부장이래. 아빠보다 높고 부하도 굉장히 많대. 그리고 진순이 아빠는 상무래. 상무가 뭐야? 아빠는 언제 부장 돼? 나는 씩 웃고 말았지만 그날 밤 아내 역시 불만을 쏟아냈다. 내 동창 중에 남편이 차장인 사람은 당신밖에 없어요. 사람 능력이 다 다르지. 그리고 직급이 뭐 중요해. 돈을 얼마나 많이 버느냐가 중요하지. 오호, 그래서 지금 당신이 많은 돈을 많이 벌어온다는 뜻이에요? 아니, 그게 아니라 돈이나 많이 벌어오면 내 바가지를 안 긁지. 나는 어제 퇴근을 하면서 오랜 2급 갑의 정체에서 벗어나 1급을 1급 을로 승진을 하리라 철석같이 믿었다. 그러나 인사명령서에 내 이름은 없었다. 나는 멀찌감치 뒤에서 인사명령서를 쓱 훑어보고는 떨리는 가슴을 억누르며 사무실로 향했다. 몇몇 직원들이 인사를 했으나 안녕하십니까? 라는 말 뒤에 올해도 탈락이군요. 라는 비웃음이 숨겨져 있는 것 같아 낯이 뜨거웠다. 자리에 앉아 버릇처럼 컴퓨터를 켜면서 마음을 진정시키지 못했다. 모니터를 멍하니 바라보자 아내의 얼굴이 떠올랐고 이어 아이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리고 아들의 말이 귓전에 맴돌았다. 아빠가 빨리 부장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야 창피하지 않지. 나는 문득 군대 시절이 떠올랐다. 나는 충청도의 한 예비 사단에서 복무했다. 이 부분은 읽어드리고 싶은데 제가 목이 아파서
죽기 전에 후회하는 5가지. 만일 오늘이 삶의 마지막 날이라면 무엇을 가장 후회하게 될까? 2012년 새벽 영어권에서는 죽을 때 가장 후회하는 5가지라는 책이 화제였다. 수년간 오스트레일리아 말기 환자 병동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살폈던 간호사 브로니웨이가 자신의 블로그에 올렸던 글들을 모아 펴낸 책이다. 저마다 다른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지만 공통적으로 임종의 순간에 맑은 정신 상태를 유지하면서 지난날을 반추했는데 놀랍게도 거의 비슷한 후회를 가지고 있었다. 1. 내 뜻대로 살 걸. 남의 시선이나 기대에 맞추는 삶을 사느라 정작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누리며 사는 진짜 삶을 살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 용기 없음을 후회했다. 2. 일 좀 덜 할 걸. 대부분 남성 환자들이었다. 쳇바퀴 돌듯 직장에 파묻혀 사는 동안 자식의 어린 시절 부인과의 따뜻한 가정생활을 놓친 것을 후회했다. 3. 화 좀 더 낼 걸.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감정을 숨기고 살았던 것을 후회했다. 분노의 감정을 너무 숨기고 살아서 병으로 이어졌다는 생각도 컸다. 4. 친구들 챙길 걸. 오랜 친구들과 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걸. 그 소중함을 이제야 깨닫다니 하는 후회가 있었다. 5. 도전하며 살 걸. 내 행복을 위해 좀 더 도전하지 못한 것도 후회했다. 현실에 안주하느라 좀 더 모험적이고 좀 더 변화 있는 삶을 살지 못한 점을 아쉬워했다. 브로니 웨이는 자신의 블로그에서 인생은 선택, 그리고 이 인생의 당신의 것, 의식적이고 현명하며 솔직하게 당신의 인생을 선택하라, 행복을 선택하라 라고 썼다.
실패는 누구나 한다. 그러나 실패를 성공으로 만드는 사람은 드물다. 위대한 영웅들 역시 모두 실패를 경험했다. 그러나 그들은 실패에 머물지 않고 극복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인생에 실패가 많았다고 해서 주저앉아서는 곤란하다. 역사는 결코 성공한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니다. 실패한 뒤 다시 일어선 사람들의 절절한 기록이다. 그들은 주저하지 않고 꿈에 도전한 사람들이다. 실패를 맛보고 그 실패를 극복해 성공의 열매를 거두었다. 그런 점에서 실패는 성공을 잉태하고 있는 셈이다.
당신이 자식으로부터 한 번도 미움을 받지 못했다면 당신은 진정으로 아버지 혹은 어머니였던 적이 없다. 2주 동안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 남의 관심을 끌기 위해 2년 동안 노력한 것보다 더 많은 친구를 얻을 수 있다.